아들, 아빠가 미안해 잘해보고 싶었는데. 34살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식당 접었다고, 돈을 다 잃었다고, 대출 5천만 원이 남았다고 말하는데 목소리가 자꾸 갈라져서 기침으로 감췄습니다. 아들이 한참 듣다가 조용히 말하더군요. 아버지, 건강이 먼저예요. 돈은 다시 벌면 되잖아요. 34살 아들한테 위로를 받는 64살 아비. 전화를 끊고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세면대에 양손을 짚고 거울을 봤습니다. 3년 전보다 확 늙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시퍼렇고 볼이 푹 꺼져 있었고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아직도 손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대체 뭘 한 거지? 거울 속 늙은 남자한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5입니다. 22살에 도로공사에 들어갔습니다. 1970년대 후반 대학을 졸업하고 갈 때가 마땅치 않던 시절이었거든요.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공기업 가라.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정년까지 버티면 퇴직금도 두둑하다. 아버지 말씀대로 시험 봐서 붙었습니다. 도로공사 지방사업소 말단 직원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첫 발령지가 경부고속도로 구간이었습니다. 사무실이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창문을 열면 차들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쉬잉. 그 소리가 처음에는 시끄러웠는데 나중에는 자장가처럼 익숙해지더군요. 아침에 출근해서 창밖을 보면 차들이 줄지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트럭, 버스, 승용차. 쉬지 않고 흘러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차들이 다니는 이 길을 내가 관리하는 거구나. 뭔가 뿌듯했습니다. 업무는 단순했습니다. 도로 보수, 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아스팔트 갈라진 데 메우고, 가드레일 휜 데 고치고, 비 오면 배수로 점검하고, 몸으로 때우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겨울에는 새벽 제설 작업에 손이 곱아서 장갑 속에서도 감각이 없어지곤 했습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남들 쉴 때 제가 나가고 남들 퇴근할 때 제가 마무리했습니다. 상사들이 저를 눈여겨봤습니다. 35에 과장이 됐고 40 초반에 팀장이 됐습니다. 승진이 빠른 편이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빠지는 날 없이 꾸준히 한 게 쌓인 거였거든요. 아내를 만난 것도 도로공사 덕이었습니다. 같은 사업소 행정직 여직원이었거든요. 회식 자리에서 처음 말을 섞었는데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희는 게 좋았습니다. 연애 2년 하고 결혼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공기업 맞벌이니까 살림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학원비 대고 여름 휴가 때 가족끼리 바다에도 가고 평범하지만 부족함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팀장이 되고 나서 업무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도로 관리뿐 아니라 휴게소 시설 점검도 맡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휴게소를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은 관할 구간 휴게소를 돌았습니다. 화장실 상태 확인하고 매장 위생 점검하고 주차장 안전시설 살피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휴게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에 들어오더군요. 주말이면 주차장이 꽉 차서 빈자리를 못 찾는 차들이 빙빙 돌았습니다. 명절에는 뉴스에 나올 정도로 인파가 몰렸거든요. 식당 앞에 줄이 끝이 안 보였습니다. 우동집 아주머니가 국자를 놓을 틈이 없었고 돈가스집 사장은 주문이 밀려서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매점에서는 호두과자가 나오기 무섭게 팔렸고 커피 자판기 앞에도 줄이 섰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돈을 쓰고 가는 겁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다른 선택지 없이요. 그때 머릿속에 하나가 박혔습니다. 휴게소는 절대 망하지 않는 장사다. 손님이 안 올 수가 없는 구조니까. 이 생각이 30년 동안 천천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직하는 날 그 뿌리가 싹을 틔운 겁니다. 2021년 62살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정년까지 3년 남았는데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더군요. 윗사람들 내보내고 젊은 사람들로 채우는 작업이었습니다. 명예퇴직 위로금까지 합쳐서 퇴직금 1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30년 치고는 괜찮은 금액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사무실 책상을 정리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보던 풍경. 오후 햇살이 차 지붕에 반사되면서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 풍경을 볼 일이 없겠구나 싶으니까 묘하게 서운하더군요. 근데 서운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일주일 만에 몸이 근질근질했거든요. 30년 동안 매일 출근하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도 재미가 없고 산책을 나가도 심심하고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떠오른 게 휴게소였습니다. 30년 동안 눈으로 봐왔으니까요. 퇴직하고 한 달쯤 됐을 때 옛 동료 상철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상철이는 저보다 3살 위 도로공사에서 33년 일하고 저보다 2년 먼저 퇴직한 선배였거든요. 퇴직 후에 뭘 하나 했더니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다더군요. 운영사라는 건 도로공사한테 휴게소 운영권을 받아서 실제로 휴게소를 굴리는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상철이가 그러더군요. 야, 너도 퇴직했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뭐 하나 해. 휴게소 식당 자리 하나 나왔는데 한번 해볼 생각 없냐? 우동이랑 돈가스 전문점인데 자리가 좋다고. 경부고속도로 본선 휴게소라서 유동 인구가 장난 아니라고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본선이면 전국에서 차가 제일 많이 다니는 구간이거든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 부산에서 서울 오는 길. 명절이면 전 국민이 이 도로 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었습니다. 서울 근교 어느 커피숍에서 상철이를 만났습니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상철이가 서류 뭉치를 탁 내려놓더군요. 운영사 쪽 사람이니까 내부 사정을 좀 알았습니다. 입점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 실내 공사하고 주방 설비 갖추려면 1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매출이 얼마나 나오냐고. 상철이가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야, 거기 매출이 월 3억은 깔고 간다. 주말이면 4억 넘을 때도 있고 연 매출로 치면 40억 가까이 나온다. 월 3억이라는 숫자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수료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상철이가 좀 머뭇거리더군요.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수수료가 좀 세긴 해. 매출의 33%? 근데 여기가 경부 본선이잖아. 매출이 워낙 크니까 33% 떼고도 남는 거 많다. 좀 세다 싶긴 했습니다. 백화점 입점 수수료도 20%가 넘는다는데 33이면 뭐 좀 높긴 하지만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월 매출 3억, 수수료 33%면 9,900만 원. 재료비 30%면 9천만 원. 인건비 직원 8명에 월 2,400만 원.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합쳐서 800만 원. 다 빼면 월 4,900만 원이 남는 겁니다. 연으로 치면 5억 8천.
통장에 이 숫자가 찍히는 거였습니다. 눈이 돌아갔습니다. 30년 공무원 연봉으로는 꿈도 못 꿀 숫자였거든요. 그날 밤 계산기 숫자를 보면서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는데 5억 8천이라는 숫자가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계산기에 빠진 숫자가 있었다는 걸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당신 나 휴게소 식당 하나 하려고. 경부고속도로 본선이야. 매출이 월 3억이 넘는다고. 30년 동안 휴게소를 봐왔으니까 내가 제일 잘 알아. 이건 절대 안 망하는 장사야. 아내가 부엌 식탁에 앉아서 찻잔을 내려놓더군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당신 식당 해본 적 있어? 요리는 할 줄 알아? 그리고 수수료가 33%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30년 일한 사람이 휴게소 구조를 모르겠냐고. 요리야 주방장 고용하면 되지. 수수료는 매출이 크니까 상관없다고. 내가 다 계산해 봤다고. 아내가 한숨을 쉬더군요. 아주 조용하게. 찻잔 위로 김이 피어오르는데 그 김 사이로 아내의 한숨이 섞여 올라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한숨을 못 들었습니다. 아니, 안 들은 겁니다. 2021년 가을 입점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실내 공사 7천만 원, 주방 설비 3천만 원, 초기 재료비 3천만 원. 합쳐서 1억 8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퇴직금 1억 6천에 부족한 2천은 적금 깨서 메꿨습니다. 거기에 운영 자금으로 대출 1억을 더 받았습니다. 총 투자금 2억 8천만 원. 30년 인생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거는 게 아니라 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년이면 다 뽑고 그 다음부터는 수확만 하면 되는 거라고. 2021년 11월 식당을 열었습니다. 오픈 첫날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보다 먼저 일어난 겁니다. 설레서 잠을 못 잔 거였거든요.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 살금살금 일어나서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더군요.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습니다.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새벽인데도 화물차들이 꽤 다니더군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 속에서 줄줄이 흘러갔습니다. 이 차들이 다 내 손님이구나 싶으니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주방에 불을 켰습니다. 스테인리스 조리대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반짝 빛나더군요. 새 튀김기, 새 가스레인지, 새 국솥, 전부 제 돈으로 들여놓은 장비였습니다. 주방장 김씨가 5시에 들어와서 육수를 올렸습니다. 다시마하고 가스오붓이 넣은 맑은 육수.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면서 고소한 냄새가 주방에 퍼졌습니다. 6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부터 사람이 들어오더군요. 장거리 화물차 기사님들이 먼저 왔습니다. 우동 하나요? 돈가스 하나요? 주문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포스기에 숫자가 찍힐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첫날 매출 840만 원, 이틀째 920만 원, 나흘째 1000만 원, 주말이 되니까 15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주방장이 앞치마에 땀을 닦으면서 사장님, 이거 미쳤어요 하더군요. 첫 달 매출 2억 8천만 원, 두 번째 달에는 3억 1천, 세 번째 달에는 3억 3천까지 올라갔습니다. 상철이가 말한 대로 월 3억은 깔고 가는 자리였습니다. 퇴근하면 밤 8시, 9시였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온몸에서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옷에도 머리카락에도 손톱 사이에도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샤워를 해도 안 빠지더군요. 아내가 코를 찡그리면서 당신 기름 공장에서 일하냐 하고 놀렸습니다. 그래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매출이 나오니까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직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첫 정산서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운영사에서 정산서를 보내왔거든요. 저녁에 식탁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밖에서는 겨울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매출 2억 8천만 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 아래 숫자가 문제였습니다. 운영사 수수료 9,240만 원. 매출의 33%.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항목이 끝이 없었습니다. 부가세 분담금, 카드 수수료 분담금, 공용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분담금, 폐기물 처리비, 주차장 관리 분담금, 하나하나 눈으로 따라가는데 심장이 점점 빨라지더군요. 제가 계약할 때 받던 건 수수료 33% 뿐이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붙으니까 실질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매출의 거의 45%에 가까웠습니다. 45%?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군요. 상철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수수료가 33이라면서 이것저것 합치니까 45가 넘는데? 상철이가 좀 미안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 그게 기본 수수료가 33이고 부대 비용이 따로 붙거든. 그건 뭐 다 그래. 다른 데도 마찬가지야.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매출 3억에서 수수료 포함 비용 45%면 1억 3,500만 원. 재료비 30%면 9천만 원. 인건비 2,400만 원. 다 빼면 남는 돈이 5,100만 원. 처음에 계산했던 4,900만 원이랑 비슷하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빠뜨린 게 있었거든요. 대출이자 월 400만 원. 주방 설비 수리비 월 200만 원. 소모품 교체 월 150만 원. 세금, 직원 퇴직 적립금, 거기에 식재료 가격이 매달 조금씩 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남는 돈은 월 2천만 원이 안 됐습니다. 2천만 원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14시간을 일하는 겁니다. 새벽 4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방에서 기름 튀기고 홀에서 식판 나르고 밤에 정산하고 재료 주문하고 하루도 안 쉬었습니다. 주말은 더 바빴으니까 쉴 수가 없었거든요. 14시간 노동에 월 2천만 원. 시급으로 치면 최저임금보다 좀 나은 수준이었습니다. 2억 8천을 투자한 사장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이라도 남으니까 2년만 버티면 투자금 회수하고 그 다음부터는 순수익이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밤에 이불 속에서 계산기를 켜고 2천만 원 곱하기 24개월 하면 4억 8천. 투자금 회수에 2년 반이면 되겠구나. 그 계산을 하면서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계산도 틀렸다는 걸 다음 해 봄에 알게 됩니다. 2022년 봄 운영사에서 공문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얇은 봉투 안에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수료율 조정 안내. 기존 33%에서 38%로 인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 인상. 종이 한 장짜리 공문이었는데 그 한 장이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월 매출 3억 기준으로 5%면 1,500만 원이 더 빠져나가는 겁니다. 한 달에 1,500이면 1년에 1억 8천입니다. 그 돈이 어디서 생깁니까? 제가 14시간 일해서 겨우 2천만 원 남기는 판에 1,500을 더 가져간다고요? 운영사에 전화했습니다.
왜 올리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임대료가 올랐다고. 도로공사 쪽에서 운영사한테 내는 임대료가 인상됐는데 그 부담을 입점업체한테 나눠야 한다고. 마지막에 이 한마디를 붙이더군요. 싫으시면 계약 해지하셔도 됩니다. 싫으면 나가라. 그 말이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실내 공사 7천에 설비 3천, 1억 8천을 들여놓은 상태에서 나가면 그 돈을 다 날리는 겁니다. 실내 공사 뜯어간들 누가 사줍니까?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쓴 돈이 아까워서 그 심리에 발목이 잡힌 겁니다. 수수료 인상을 받아들였습니다.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 실질 수수료가 50%에 육박했습니다. 매출의 절반을 운영사한테 바치는 겁니다. 10,000원짜리 우동 한 그릇 팔면 5,000원이 그냥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2022년 여름부터 식재료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밀가루 값이 뛰고 식용유 값이 뛰고 계란 값이 뛰었습니다. 우동면 한 박스 가격이 석 달 사이에 20%가 올랐습니다. 돈가스용 냉동 돈육도 킬로당 1,000원씩 뛰었고 튀김 기름은 한 마리에 3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재료비가 매출의 30%에서 35%로 올라갔습니다. 수수료 50에 재료비 35. 이것만 합쳐도 85%입니다. 여기에 인건비, 대출이자, 관리비를 빼면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손이 떨리더군요.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아니, 마이너스였습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겁니다. 우동 한 그릇 7,000원에 제 손에 남는 돈이 200원도 안 됐습니다. 바쁜 날은 재료를 더 써야 하고 직원 야근비도 나가야 하니까 오히려 매출이 높은 날이 더 손해였습니다. 이게 무슨 장사입니까?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장사. 그걸 깨달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0년 도로공사에서 일하면서 휴게소를 안다고 자만했는데 정작 이 수수료 구조를 몰랐던 겁니다. 밖에서 보면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줄 서고 매출 찍히고. 근데 그 매출이 전부 위로 빨려 올라가는 구조를 몰랐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되지 않느냐고요? 안 됩니다. 휴게소 음식값은 함부로 못 올립니다. 비싸다고 여론이 들끓으면 도로공사에서 압박이 들어옵니다. 뉴스에 나오면 국정감사에서 거론되고 그러면 운영사가 입점업체한테 가격 동결 지시를 내립니다. 위에서는 수수료를 올리면서 밑에서는 가격을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위아래로 눌리는 거였습니다.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재료비를 줄이는 거였습니다. 밀가루 면을 좀 더 싼 걸로 바꿨습니다. 돈가스 고기 등급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 우동 국물에 넣던 가스 오브시를 줄이고 조미료를 늘렸습니다. 계란 반숙 올리던 걸 빼고 파양을 줄이고 단무지 2조각을 한 조각으로 줄였습니다. 한 가지씩 조금씩 손님이 모르게 슬쩍슬쩍 바꿨습니다. 손님들이 눈치를 챘습니다. 인터넷 후기에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우동 맛이 예전 같지 않다. 돈가스가 얇아졌다. 국물이 밍밍하다. 반찬이 줄었다. 별점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5점 만점에 4점이었던 게 3.5로 3.2로. 그 후기를 읽으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맛이 떨어진 걸. 재료를 바꾸면 당연히 맛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근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재료 쓰면 적자가 더 커지는데 어떡합니까? 이건 요리 실력 문제가 아니라 산수 문제였습니다. 사칙 연산이 안 맞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방장 김 씨가 어느 날 조리대에 앞치마를 벗어 놓으면서 말하더군요.
사장님, 이 재료로는 못 만들겠어요. 손님한테 이런 거 내놓는 게 창피해요. 그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히더군요. 주방장도 알고 저도 알고 손님도 아는 겁니다. 맛없다는 걸. 근데 구조가 그걸 강요하는 겁니다. 그때쯤 상철이한테서 이 휴게소의 진짜 구조를 들었습니다. 술 한잔 하면서 상철이가 털어놓더군요. 이 휴게소가 있는 구간이 민자고속도로라고. 민자고속도로라는 건 정부 돈이 아니라 민간 자본, 그러니까 큰 투자 회사나 금융회사 돈으로 지은 도로라는 뜻입니다. 그 투자한 쪽이 매년 정해진 수익을 가져가도록 계약이 돼 있다고요.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투자한 쪽은 약속된 돈을 받아간다는 겁니다. 운영사는 그 돈을 채워줘야 하니까 수수료를 올리는 거고, 수수료가 올라가니까 입점업체가 쪼들리는 거고, 입점업체가 쪼들리니까 재료비를 줄이는 거고, 재료비를 줄이니까 음식 맛이 떨어지는 거고, 맛이 떨어지니까 손님이 욕하는 거고, 이 고리가 끊이지 않는 거였습니다. 꼭대기에 금융자본이 앉아서 빨대를 꽂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4시간 일해서 만든 매출의 상당 부분이 이 고속도로 지을 때 돈 된 투자자들 배당금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 2억 8천을 넣은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구조가 안 바뀌는 거잖아요. 밤에 식당 불을 끄고 빈 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을 꺼도 비상등 초록빛이 천장에서 흐릿하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조리대 위에 기름때 묻은 앞치마가 걸려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처음 불을 켰을 때 반짝이던 새 조리대는 이제 기름이 끼고 긁힌 자국투성이었습니다. 1년 전에 설렘은 온데간데 없고 남은 건 기름 냄새하고 적자정산서 뿐이었습니다. 2022년 연말 정산을 했습니다. 연 매출 37억, 수수료, 관리비 등 운영사에 납부한 금액 16억 5천, 재료비 11억, 인건비 3억 2천, 기타 비용 2억 3천, 대출이자 4,800, 세금 다 빼고 나니까 연간 순수익 마이너스 4천만 원이었습니다. 37억을 팔아서 4천만 원을 잃은 겁니다. 그 숫자를 보면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023년이 됐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운영사에서 또 공문이 날아왔거든요. 이번에는 공용시설 리모델링 분담금이었습니다. 휴게소 화장실이랑 주차장을 고치는데 입점업체도 비용을 분담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천만 원. 화장실은 제가 쓰는 시설도 아닌데 왜 분담금을 내야 합니까? 항의했습니다. 운영사 담당자가 말하더군요. 계약서 제23조 공용시설 분담금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꺼내 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는 조항들. 입점할 때 대충 훑어보고 넘어갔던 그 조항들이 이제 하나하나 저를 옥죄어 오는 겁니다. 3천만 원을 어디서 구합니까? 통장 잔액이 700만 원이었습니다. 여름에 직원이 2명 그만뒀습니다. 이모님 한 분이 허리를 다쳐서 나갔고 주방 보조 한 명이 더 좋은 데 갔다면서 떠났습니다. 새로 구하려는데 사람이 안 왔습니다. 휴게소 주방은 힘들기로 소문이 나 있거든요. 뜨거운 기름 앞에서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고 주말이나 명절에 쉴 수 없고 시급을 올려야 사람이 오는데 시급 올리면 인건비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직접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앞치마 두르고 튀김기 앞에 섰습니다. 돈가스 반죽 입히고 기름에 넣고 건지고 우동면 삶고 육수 붓고 그릇에 담고 63살 몸으로 주방에서 12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튀김기에서 뜨거운 기름이 튀면 팔뚝에 빨간 점이 생겼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으면 얼굴에서 땀이 줄줄 흘러서 앞치마가 젖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오면 발이 부어서 신발이 안 벗겨지더군요. 양말을 벗으면 발등이 통통 부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거실 바닥에 앉아서 제 발을 주물러 주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그만두면 안 돼? 그 말에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만두면 2억 8천을 날리는 겁니다. 보증금은 계약 기간 안에 나가면 반환 안 되고 실내 공사는 원상복구해야 하고 설비는 중고로 팔아봐야 투자금의 10분의 1도 안 나오고 이미 쓴 돈이 아까워서 또 버틴 겁니다. 밤마다 잠이 안 왔습니다. 눈을 감으면 포스기 숫자가 돌아갔습니다. 매출 3억, 수수료 1억 3,500, 재료비 9천. 빼고 빼면 남는 게 없다는 그 계산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이불을 걷어차면서 뒤척이다가 새벽 2시에 겨우 잠들고 4시에 다시 일어나서 주방에 서는 생활. 그렇게 반년을 더 버텼습니다. 가을부터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월 3억이던 매출이 2억 5천으로 2억 2천으로 인터넷 후기가 발목을 잡은 겁니다. 맛없다는 글이 퍼지면서 같은 휴게소 안 다른 식당으로 손님이 빠지더군요. 매출이 줄어도 수수료율은 그대로였습니다. 고정비는 안 줄거든요. 매출이 줄면 적자가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월 500, 700씩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바닥이 보였습니다. 2024년 초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운영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내밀면서 말하더군요. 중도 해지이니까 위약금 2천만 원이고 원상복구 비용이 3천만 원입니다. 해지하는데도 5천만 원을 내야 하는 겁니다.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들어올 때도 돈, 나갈 때도 돈. 이 구조 안에서는 들어오나 나가나 돈을 뜯기게 돼 있는 거였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은 위약금하고 원상복구 비용으로 다 까였습니다. 설비는 중고업자한테 넘겼는데 3천만 원짜리가 400만 원에 팔렸습니다. 1억 8천 들인 실내 공사는 뜯어내고 나니까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벽에 붙인 타일, 바닥에 깐 장판, 조리대 배치 다 철거해서 쓰레기가 됐습니다. 식당 문을 닫는 날 마지막으로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텅 빈 주방이었습니다. 튀김기가 있던 자리에 기름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가 있던 곳에 배관 구멍만 뻥 뚫려 있었습니다. 조리대 자리에는 나사 구멍이 줄지어 찍혀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려 있던 주방 후드가 빠진 자리에서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2월 바람이었습니다. 코끝이 시렸습니다. 이 주방에서 3년 동안 우동을 3만 그릇 넘게 끓였습니다. 돈가스를 2만 접시 넘게 튀겼습니다. 기름에 데이고 뜨거운 국물에 손을 데이고 무거운 냄비를 들다 허리를 삐끄러뜨리고 그 3년이 이 텅 빈 주방 하나로 끝난 겁니다. 빈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멘트 바닥이 차갑더군요. 엉덩이로 그 차가움이 올라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이 빠진 자리에 어두운 구멍만 보였습니다. 3년 전에 이 주방에 처음 불을 켰을 때 반짝이던 스테인리스 조리대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설렘이 지금은 주방 바닥 기름때처럼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정산을 해봤습니다. 총 투자금 2억 8천만 원, 3년간 순수익 마이너스 4천만 원, 위약금과 원상복구 5천만 원, 설비 매각 400만 원 회수, 최종 손실 2억 3천만 원, 2억 3천만 원이 허공에 증발한 겁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신발을 벗는데 손이 떨려서 끈을 못 풀겠더군요. 아내가 조용히 앉아서 신발끈을 풀어줬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아내 손등 위로 아들한테 전화해야 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34살 아들이었습니다. 식당 접었다고, 돈을 다 잃었다고, 대출 5천만 원이 남았다고 말하는데 목소리가 자꾸 갈라져서 기침으로 감췄습니다. 아들이 한참 듣다가 조용히 말하더군요. 아버지, 건강이 먼저예요. 돈은 다시 벌면 되잖아요. 34살 아들한테 위로를 받는 64살 아비. 다음 날부터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대출이자가 매달 나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64이 할 수 있는 일. 이력서를 내봤지만 받아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도로공사 30년 경력, 휴게소 식당 3년 경력.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고속도로 청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4시에 나갑니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쓰레기를 줍고 겨울에는 제설 작업을 합니다. 하루 일당 9만 원. 30년을 도로공사 관리직으로 다녔던 그 고속도로 위에서 지금은 빗자루를 들고 쓰레기를 줍는 겁니다. 새벽에 갓길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으면 멀리 휴게소 불빛이 보이거든요. 그 불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저기서 지금도 누군가가 우동을 끓이고 있겠지. 돈가스를 튀기고 있겠지. 그리고 월말에 정산서를 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겠지. 근데 몸이 안 되더군요. 새벽에 갓길에서 일하는 게 64살 몸으로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차들이 달리는 옆에서 일하는 건데 한 번은 화물차가 스치듯 지나가면서 바람에 몸이 밀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구나 싶었습니다. 넉 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지금은 고속도로 요금소 근처 주유소에서 세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차 오면 물총으로 물 뿌리고 스펀지로 닦고 실내 청소하고 타이어 광택 바르고 하루에 15대 정도 합니다. 한 대 씻는데 20분에서 30분. 월급 200만 원입니다. 허리 아프고 무릎 시큰거리고 겨울에는 물 만지면 손이 갈라지지만 위험하지는 않으니까 그나마 낫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밤에 이불 속에서 제 손을 잡더군요. 당신 살아있으니까 됐어. 우리 건강하니까 됐어. 거칠어진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안 참았습니다. 아내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한참을 울고 나니까 좀 정리가 되더군요. 아들이 매달 조금씩 보태주고 있습니다. 34살 결혼 자금 모을 나이에 아비 빚을 갚아주고 있는 겁니다. 딸도 명절 때마다 봉투를 쥐어주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아내는 원망 한마디 안 합니다. 그냥 묵묵히 살림하고 주유소 나가는 저한테 도시락 싸주고 퇴근하면 따뜻한 국 끓여놓고 기다립니다. 제가 손이 갈라져서 연고 바르고 있으면 옆에 앉아서 밴드를 붙여줍니다. 아무 말 없이. 그 묵묵함이 칼보다 아프다는 걸 매일 느낍니다. 새벽에 고속도로 옆 주유소로 출근하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차를 닦으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2억 3천을 내고 배운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이 아니라 남는 돈을 보십시오. 월 3억을 팔아도 남는 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수수료 구조를 뼈대까지 파악하십시오. 기본 수수료만 보면 안 됩니다. 이것저것 다 합치면 2배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한 글자 한 글자 읽으십시오. 작은 글씨 조항까지.
그리고 반드시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보여주십시오. 첫 해에 적자가 나면 심각하게 고민하십시오. 구조적인 문제라면 2년 차, 3년 차에도 안 나아집니다. 빠져나올 수 있을 때 빠져나오는 게 덜 잃는 겁니다. 1억 잃고 멈출 걸 2억 3천까지 끌고 간 게 제 최대 실수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지키십시오. 30년 일해서 받은 퇴직금은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그걸 한 번에 사업에 넣으면 안 됩니다. 예순이 넘으면 다시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거든요. 남이 짜놓은 구조 안에 들어가는 건 조심하십시오. 휴게소, 백화점, 대형 쇼핑몰, 역사 안매장. 이런 곳은 자리가 좋은 대신 수수료가 셉니다. 그 구조를 짜놓은 쪽이 돈을 벌게 돼 있고 그 안에 들어간 쪽은 일만 합니다. 저는 오늘도 주유소에서 차를 닦습니다. 스펀지로 차 지붕을 문지르면서 고속도로 쪽을 바라봅니다. 차들이 달려갑니다. 저 차들 중에 누군가는 휴게소에 들러서 우동 한 그릇을 시킬 겁니다. 7,000원을 내고 그중 200원이 사장님한테 남겠지요. 나머지 6,800원은 위로 올라갈 겁니다. 부디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감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하십시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사시길 바랍니다.